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책이 없어가지고요. 책 얘기는 뛰어넘고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됐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요. 이분은 주식으로 무조건 성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금리가 10월 달 정도까지는 잘 안 빠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금리 3배짜리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잘 빠지지도 않고 또 잘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왔다 갔다만 해도 돈이 녹아내리거든요. 그 TMF라고 3배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배짜리 그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수하는 포지션, 그런 ETF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1년 기다리면 되니까. 1년도 아니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미국 10년 물국제 금리도 좀 툭툭툭 또 떨어지면서 한 3%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이 3배짜리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지금도 벌써 한 25% 이상 손실이 나 있던데요. 그게 나중에 회복이 돼도 겨우 본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8, 9, 10월은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달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받을 때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조정을 받겠습니까? 항상 조정받고 싶을 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런 이슈가 조금 과도하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거든요. 지금 중국발 위기 이런 게 이제 뺨을 때려주는 거죠.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던 알리바바나 핀두오두나 징동닷컴이나 이런 주식도 보면 별로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위기가 아니라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약간 목에 찬 상황에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그런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 조정을 끝이고 나면 이제 주도주가 새롭게 이래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있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저를 되게 칭찬해 주시고 실제로 본인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뼈저리게 스스로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왜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모임에 나가든 아니면 축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또 살을 빼야 되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든, 그 모든 게 보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달려 있는데 주식 투자도 하다 보면 자꾸만 이래 남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 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제가 20년 전에 KTB 자산운용에서 한 달에 선물만 한 2, 3조씩 매매하고 그랬을 때도 한번 그때였었던가 언젠가 저희 위에 상사분 탓을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KTB가 아니고
고유하러 제일저축에 2008년도에 가서 그 이후에 이제 2009년 10년 넘어왔을 때 2009년에서 10년 2009년까지는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장이 올라가는 장이었고요. 그죠?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리스 사태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장에서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제가 이제 뭐 때문인가 뭐 좀 남 탓을 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후배가 형이 왜 그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모든 걸 뭐 제가 있었던 제일저축은행만 하더라도 그 이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요. 그 이사님이 거의 뭐 우리 하라는 대로 거의 자율권을 한 90% 이상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거의 뭐 남 탓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실수를 했으면 왜 이 실수를 나는 바보같이 반복했을까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이런 것들 붙여놓고 뭐 그러면서 실수를 줄이게 되고요. 골프가 됐든 아니면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모든 스포츠나 게임이나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거든요. 실수를. 실수는 남 때문에 실수하기보다는 나의 동물적 본능, 여러 가지 본능 많습니다. 제가 또 어제 추천사를 하나 적어서 보냈는데 그 책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편향 있잖아요. 그 편향에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던 책이었는데 그 뭐 확정 편향이라든지 인지 편향, 그다음에 소유 편향. 내가 딱 갖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강한국 작가가 원숭이가 된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또 소유 편향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투자를 망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극복해내는 게 투자의 성공, 투자에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뭔가 정보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정보를 몰라서 투자에서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내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려면 나에 대한 반성을 계속해야 되는데 말이 또 한참 3,000보, 4,000보까지 갔다 왔는데요. 나에 대한 반성을 하는 습관. 그래서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이분은 최소한 중수 이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계좌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요크가 몰려온다. 서울 폐교 화양초까지 숙소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 대중들이 뭐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그때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신문 기사를 좀 읽어야 되는데 요크가 몰려온다고 서울 폐교 화양초까지 숙소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주식시장은 중국발 IMF가 뭐 시작됐구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중국발 IMF가 시작되면 뭐 요크가 뭐 오겠어요, 그죠? 우리도 IMF 때 환율도 비싸지고 해가지고 여행 같은 거 가는 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중국인 관광객 확보 방안 마련에 분주한데요. 폐교 등을 숙소 호텔로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항공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과 차담회 자리에서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와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를 유스 호스텔로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네요. 유스 호스텔. 저도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유스 호스텔을 한 3번, 4번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화양초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지난 3월 문을 닫았네요. 도봉고등학교도 오는 24년 4월 폐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립 숙박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이 오 시장 제안이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법적인 걸림돌이 없어 서울시 교육청만 동의할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네요.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한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폐교 부지는 교육용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데 청소년 숙박시설인 유스 호스텔은 교육용 시설에 해당되네요. 교육용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발 방식도 서울시 교육청 뜻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서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고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 부지 회계를 이관하면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한국 단체 여행이 지금 풀리면서 서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관광객 숙소가 태부족해서다. 서울시는 다수의 실국이 참여하는 관광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숙소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한옥 숙소 확충 계획도 관광대책회의에서 나왔고요. 종로구 쌈짓길과 낙원동 사이에 한옥 호텔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종로구 중학동과 운리동 일대에서 한옥 스테이를 조성한다. 한옥 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한 한옥 체험 숙박시설이다. 다만 열린 송현 녹지 광장으로 사용 중인 종로구 송현동 일대는 서울 중부교육청 반대로 호텔 설립 계획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어비앤비와 연계해서 서울스테이 브랜드화도 추진하는데 서울스테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소가 등록할 수 있는 대체 숙박업소인데 서울시가 문패, 운영 물품을 제공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네요. 이 밖에도 서울시는 숙박시설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요. 서울시 내에서 숙소를 세우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업체에 용도 지구별로 최대 720% 이내 용적률을 제공하고 재산세도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이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6년 만에 요크가 단체 방한하면서 지자체는 일제히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황이고요. 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500명 이상이 방한할 경우 서울시가 전담자를 지정 관리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인센티브를 제시했네요. 먼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과 연계해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 비짓 부산 패스를 20% 할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과 연계한 항공권과 호텔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 송출 여행사, 수도권 여행사를 대상으로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단 15,000여 명을 끌어올 계획이라고 했네요.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관광을 수용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유휴 공간을 숙박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상업용지 공실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정말 돈 있으면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지금 그 서울에 이렇게 없어지는 호텔 다 인수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의도에도 무슨 호텔 하나 지금 벌써 다 부셨어요. 없어졌고, 제가 축구하는 반포에도 보면 팔레스 호텔 그거 다 지금 다 부셔졌고요. 호텔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2016년도에 요우커들이 800만 명 들어올 때는 그때는 막 호텔로 다 전환 막 시켰었는데 그 한 6, 7년 사이에 호텔들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많이 없어졌고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또 물밀듯이 이제 몰려오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계속 쇼티지일 것 같습니다. 이 뭐 학교를 폐교된 학교를 활용하든 아니면 공실률이 높은 상업용 빌딩을 또 호텔로 전환하든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박철환의 마켓나우, 한국이 뛸 때 날아오르는 중국 2차 전지. 2차 전지 요즘 논란이 많은데요, 그죠? 어떤 얘기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 학과 교수님이네요. 네, 2차 전지의 대량 소비 시대가 닥쳤다. 하지만 불행히도 주인공은 한국의 주력인 하이니켈 기반 삼원계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LFP 기반이라는 게 거듭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전지는 양극재 성분에 따라서 삼원계 세 가지 금속 원소 혼합되어 있는 거와 LFP 계열로 나뉘는데요. LFP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중국 굴기의 상징처럼 된 차세대 기술이다. LFP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됐나 보네요. 뭐 2차 전지나 이런 기술은 다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성장을 왔으니까. LFP는 삼원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에너지 밀도 말고는 가격과 안정성, 자원 수급 등 전방위적으로 유리한 기술이다. E-모빌리티,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 네, 뭐 스쿠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E-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ESS 같은 대량 소비처가 존재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우선 E-모빌리티,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 기가 상하이에서 제작한 LFP 기반 모델 Y 기본형을 앞세운다. 5,699만 원이란 역대급 가격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 옛날에 모델 Y는 거의 1억 했던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는 레이 전기차와 다른 전기차 하이 트림에 LFP 채택을 결정했네요. LFP 위세는 안팎으로 위풍당당하다. 테슬라는 신흥 자동차 시장 인도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 단지 기가 팩토리 신설을 앞두고 있고요. 역시 LFP가 주인공이다. 3천만 원대 반값 전기차를 연 400만 원대씩 생산할 기가 멕시코는 LFP 수요의 또 다른 진원이 될 전망이다.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쪽도 단연 LFP인데 일론 머스크는 3메가와트급 메가팩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의 일종인데요. 1만여 개를 생산할 40기가와트급 공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라스롭에 이어
중국 상하이 인근에도 짓는다고 선언을 했네요. 총 80기가와트급의 LFP 기반 메가 팩토리가 준비되는 셈이다. 앞으로 이모빌리티와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LFP와 삼원계의 비중은 7대3 정도가 될 전망인데 우리 주력인 하이니켈 기반 삼원계조차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 한국 업체의 지배력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네요. 우리가 유리할 듯 했던 북미 시장에서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출시되는 GM과 포드 전기차들의 시장 경쟁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하이니켈 기반 삼원계 천하가 사실상 일장 춘몽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입니까? LFP 2차 전지와 소듐이온 2차 전지에 진지하게 대응해서 최대한 빠른 제품화를 준비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리 지배력은 감소일로다. 우리나라가 뛸 때 중국은 날았다. 배터리 대량 소비 시대 초입에 들어선 지금 모바일 IT와 이모빌리티에 이어 전력망 연결 배터리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간 시장을 다 뺏기고 만다. 와,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칼럼대로 가면 굉장히 조금 나중에 문제가 좀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뭐 말씀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드렸지만 저는 원칙, 어제는 독재 국가에는 제가 뭐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 그 원칙 때문에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거로부터 그동안에 피할 수 있었더라고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중국과 1, 2등을 경쟁하는 제품이라면 투자하지 않는다. 예, 그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등이니까 괜찮다.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저희 직원들한테도 여러 번 뭐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반드시 기술력으로 1등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대중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영화 페라리, 포드였나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거기 보면 포드와 페라리. 근데 이탈리아의 페라리 회사가 아니 포드가 감히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부터 해가지고 훨씬 기술적인 우위, 내연기관차에서 뭐 디자인이나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대중화를 잘 시켰느냐. 대중화가 되려면 뭡니까? 큐가 폭발하려면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격이 이제 스위스팟에 딱 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하면서 내가 느끼는 효용하고 내가 지불하는 가격하고 이 정도면 좋아 하면서 그렇게 그때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세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1등의 그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화, 점유율, 이런 면을 항상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배구진의 돈의 세계 ARM, 암의 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암을 삼성이 인수를 하기를 손정희 회장은 원하는데 별로 관심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한여름에 자식 농사를 짓는데 도토리의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알을 낳는다. 그 다음 긴 주둥이로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톱질해서 자르고 알이 밴 열매는 나뭇가지와 함께 떨어진다. 부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다. 이 벌레는 남들이 먹지 않는 설익은 열매에서 틈새를 찾았다. 그래서 도토리 한 번씩 밤이나 도토리 일에 까다 보면 그 안에 벌레가 있군요. 도토리에서 태어난 회사가 ARM이다. 영국 PC 시장을 선도한 에이콘 컴퓨터가 미국 애플 등과 합작 투자해서 1990년 ARM을 탄생시켰는데 에이콘이 도토리를 뜻한다. 에이콘으로 장명한 것은 애플보다 전화번호부에서 앞서기 위해서다. 미국의 옐로 페이지 딱 열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돼 있는데 애플이 AP로 시작하니까 AP보다 앞에 오려고 AC로 시작하는 에이콘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뜻이네요. 초대 최고 경영자로서 ARM을 20년간 이끈 로빈 sak스비는 애플의 울타리에 머무는 대신 진화를 피한다. 생물 진화의 한 유형은 도토리 거위 벌레처럼 남들이 안 먹는 것을 독차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진화하는 기업은 남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창조해 제공하면서 그 시장을 장악하는데 반도체 생태계에서 sak스비는 로직 반도체를 설계하는 지식 재산을 널리 제공한다는 전략을 최초로 국내에 냈고요. 그 바탕에는 고속 저전력 칩 설계 기술이 있었다. ARM의 설계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로직 반도체가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 AP라고 하는. 아울러 랩톱 컴퓨터나 슈퍼컴퓨터,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에 들어가는 칩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고객사들은 ARM의 설계를 받아 필요에 따라 수정해 활용한다. ARM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다. 21년 매출은 전년보다 35% 많은 27억 달러,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하죠. 이 에비타는 68% 급증한 10억 달러로 발표가 됐네요. 이익률이 37%나 이르네요. 상장을 앞둔 ARM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 남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영역에 귀사가 혹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ARM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탄생했고 1990년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PC가 뭐 본격적으로 막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뭐 386에서 486 막 이렇게 PC가 진화할 때였었잖아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IBM하고 손잡으면서 PC 시장에 완전히 주도권을 90년대 들어가면서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아직까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맥북을 보여주면서 그죠? 맥북이 세련되고 좀 그때도 디자인도 이뻤고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도 쫓겨나고 그랬기 때문에 에이콘으로서는 이 애플의 생태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겠네요. 애플의 울타리에 머물렀다가는 지금의 ARM이 되지 못했을 건데 그때 독자적으로 잘 했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로 넘어갈지.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사는 차 타고 달렸다. 소비재 수출 비중 14년 만에 최고라고 돼 있는데 이 기사도 참 중요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가 수출 버팀목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특정 중간재와 대중국 의존 구조에서 수출 품목과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코스피의 그 변동성이 왜 저렇게 변동성이 큰가? 이 부분이 우리가 중간재가 많아서 그래요. B2B 기업이 또 많고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전부 다 보면 이 시클리컬 기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을 너무 탑니다. 그런데 B2C 소비재를 파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의 변동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PER, 소위 말해서 이제 멀티플이 선진국처럼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첫 기사만 제가 딱 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변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소비재 수출액에서 지금 자동차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22년대에는 63.8%였는데 23년 상반기에는 69.8% 그렇게 됐네요. 517억 달러 약 70조 정도였는데 상반기에만 343억 달러고 한 46조 원.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90조다, 그죠? 많이 증가했네요.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소비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고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491억 달러, 한 65조 9천억, 한 66조가 됐으니까 전체 수출에서 비중이 16%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네요. 상반기 국내 총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소비재 수출은 28.9%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비재 수출 상승세의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의 질주가 있었고, 자동차는 가전과 가구, 식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비재 품목으로 꼽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34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전체 국내 소비재 수출액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네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밖에도 라면 등 가공식품과 반려동물 사료, 골프용품 등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국 소비재 수출 비중 추이도 보면요. 총 수출 1등은 여전히 중국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 미만으로 들어갔고, 미국은 또 계속 올라와 가지고요. 예전에 한때 거의 29% 였다가 지금은 19, 18, 17 요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이 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2등, 독일이 3등이네요. 독일 3등, 4등은 또 네덜란드, 5등이 일본, 6등이 한국. 주요 수출국 소비재 수출 비중 추이. 우리가 이래 수출하는 수출 대상 국가 순위가 아니라 UN 컴트레이드에서 나온 자료고, 주요 수출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 추이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1, 2, 3, 4, 5등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6등이고요. 그 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1등, 미국은 소비재가 3등, 독일이 2등, 우리가 17등밖에 안 되네요. 전체 수출에서는 우리나라가 6등이나 차지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서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를 수출하는 걸로 순위를 매겨보니까 우리는 17등이고 독일이 2등인데, 아마 독일은 이 자동차 그죠?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BMW 등등 있으니까 2등이고, 일본도 9등밖에 안 되네요.
일본도 자동차를 엄청나게 파는데 일본이 소비재가 전 세계에서 9등밖에 차지 안 하는 게 그게 좀 이상하네요. 반면에 이탈리아가 4등이나 됩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최대 소비재 수출국은 미국이었고요. 지난해 동기와 견져서 41.8% 증가한 172억 달러, 약 한 23조 원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재 교육이 줄었지만 대미국 수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네, 코로나 때 풀렸던 그 수많은 달러가 아직까지도 미국의 예금 통장에 한 17조 달러가 있고 MMF에도 한 5.5조 달러가 있고 기업들도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찍어낸 그 달러를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벌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수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에 보면 미국의 수출을 잘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좋습니다. 네, 가공 단계별 수출 비중 추이가 나오는데 2000년에서 2010년, 2023년 이렇게 또 비교를 또 해줬네요. 중간재가 59.8, 그 다음에 2010년에도 59.2 거의 비슷했다가 2023년에는 68.7%, 오히려 중간재가 더 늘었네요. 그리고 소비재는 자동차, 가전, 가구, 식품인데 2000년도에 18.2, 2010년에 11.1, 그리고 올 상반기 16%. 자본재는 공작, 기계, 설비 이런 겁니다. 21.6, 29.2, 그리고 올해는 14.3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근데 중간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일단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소비재 수출 2위 국가인 중국은 지난해 73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대표적 소비재 품목인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에도 미국 EU에 이어서 세계 3위 소비재 수입국으로 부상했으나 봉쇄 조치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난해 소비재 수입액이 3.6% 줄었고요. 자동차 산업의 분전에도 여전히 국내 경제 규모보다 소비재 수출 비중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수출은 세계 6위인데 소비재 수출은 17위에 그쳤고요. 자동차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식료품, 가전 등 소비재 수출 품목 다양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고 가전은 뭐 우리가 뭐 TV 1등 그리고 에어컨 1등 뭐 여러 거는 있는데 식료품도 최근에 이제 농심, 라면, 삼양식품 등 라면 또 잘 팔리고 있고요. 김꽃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전체 소비재 수출에서 자동차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중국 수출은 경기 침체와 자동차 자국산 선호로 인해 부진하다면서 잠재성이 높은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하여튼 소비재 열심히 최종 소비재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또 잘 파는 거 있잖아요. 이 서비스라서 무역에서 저기 안 잡혀서 그런 건데 수출 품목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요즘 뉴진스 그리고 BTS 그 나갔다 하면 뭐 공연 한번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재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이 경제가 이렇게 중간재나 아니면 원재료 만드는 것부터 자꾸만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세계 1등 최종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자꾸 많아져야 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이게 셀트리온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짓는 TSMC 인력 문제, 골머리 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요.
셀트리온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신주 발행 방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한다는 건데 예전에 뭐 3, 4년 전에는 또 셀트리온 삼형제였죠. 요즘은 에코프레스 삼형제 뭐 요러는데 3년 전에는 어떻게 또 다들 셀트리온 삼형제를 그렇게 좋아하셨었는지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당장 파자라고 셀트리온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3사 합병 있잖아요. 합병. 그때도 이제 합병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합병은 절대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거 절대 이게 호재가 아닙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하나를 세 개로 인적 분할을 해서 이렇게 쪼개면 이 세 개의 시총이 더 커집니다. 하물며 지주회사와 그 사업회사 이것도 뭐 이해하시는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회사를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면 이 모회사 가치가 확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뭐 모회사의 사업회사가 100조 근데 모회사도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LG화학이 100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82% 들고 있다고 82조 더하기 LG화학의 기존의 사업부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디스카운트가 되긴 돼도 어쨌든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두 개로 쪼개지니까 LG화학 밑에 LG엔솔이 있을 때보다 쪼개지니까 시총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이걸 합쳐버리면 시총이 작아집니다. 옛날에 KT랑 요 부분은 KT랑 KTF 옛날 합병한 거 보시면 돼요. 그때 KT랑 KTF 9조 5조 합병해서 합병된 시총이 14조가 돼야 된다라고 그 한 통신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3년 거의 4, 5년 내내 합병 전에 14조였으니까 14조가 돼야 된다 했었지만 합병을 시켰는데도 9조였거든요. 그게 그 원리를 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요 합병 이슈가 좀 있고요. 먼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걸 먼저 합병시키고 합병됐을 때 매출하고 이익은 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마케팅 회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합했을 때 이 회사의 매출이 1조고 이쪽이 1조 2천억이었으니까 두 개 합쳐졌을 때 2조 2천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잘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잘 도망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원맨 신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